신도 버린 사람들. 권리를 구걸하지 말고 투쟁하라. 손우. 바바사헤브 운동에 참여하는 지역 운동가 중에 영향력 있는 인사가 한 명 있었다. 그분 덕에 남편은 파렐에 있는 유나이티드 밀스라는 곳에 들어갔다. 너무나 오랫동안 고정된 일자리 없이 전전했던 터라 남편은 너무 좋아했다. 8시간마다 교대하고 정해진 생산량을 채워야 했다. 그걸 넘기면 초과 수당이 나왔다. 남편은 동트기 전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했고 교대 시간 한참 전에 공장에 나갔다. 숙련工들이 작업하는 걸 지켜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일을 익히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열심히 배웠다.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제일 경험이 많은 숙련工에게 버금가는 수준이 되었지만 남편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최고가 되고 싶어 했다. 어느 날은 퇴근해서 돌아와 할당량보다 훨씬 많은 생산했다는 이야기를 신이 나서 떠들어댔다. 남편은 최고에 집착했다. 그런가 하면 속이 상해서 말을 하지 않는 날도 있었다. 그런 날은 자신이 정해놓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입이 부어서 앉아 있었다. 사수바이와 내가 뭘 그렇게 안달하냐고 놀리며 남편은 공장에 걸려있는 표와 이야기를 했다. 노동은 종교다. 그러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나는 그 종교를 믿어.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다시 새벽같이 일어나 우리가 잠에서 깨기도 전에 출근 준비를 서둘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승진을 했다. 거기서는 속도보다 기술이 중요했다. 이번에 옮겨간 곳에서는 기계가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그걸 조작하는 기사는 레버에 정신을 집중해야 했다. 월급이 이루피 올랐다. 더 어려웠지만 그만큼 더 신나는 일이었다. 자신의 일이 자랑스러웠던 남편이 하루는 나를 공장에 데려갔다. 다양한 막대와 손잡이를 이것저것 밀고 당기면서 기계를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었다. 나는 온갖 질문을 해댔다. 이 막대기를 먼저 당기면 어떻게 돼요? 이 손잡이는 뭐에 쓰는 거예요? 중간에 기계를 멈추면 어떻게 돼요? 남편이 껄껄 웃었다. 이 아줌마야, 천이 엉망이 돼서 나오지. 한쪽 구석에 앉아 남편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눈이라도 마주칠까 하고 열심히 쳐다보았지만 그는 작업에 푹 빠져 있었다. 그래도 한숨 돌릴 때면 나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몇 시간이고 그렇게 눈빛으로 남편을 쓰다듬으며 앉아 있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생각을 하는 내 마음에서는 사랑이 넘쳐 흘렀다. 교대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남편이 나를 다른 곳으로 데려갔다.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다. 우리는 줄 끝에 가서 섰다. 줄은 느리게 한 걸음씩 줄어들었다. 남편이 서류에 서명을 하고 월급을 받았다. 자, 손이, 오늘은 월급을 당신한테 줄게. 남편이 미소 띈 얼굴로 말했다. 나는 그걸 받았다가 다시 그에게 맡겼다. 그렇게 큰 돈을 지니고 다니기가 겁났다. 공장을 나서다가 사람들에게 문매를 맡고 있는 남자를 보게 되었다. 매를 맞는 남자가 소리를 질렀다. 아내와 아이들이 굶어요. 조금만 남겨주세요.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남편은 매를 맞으면서 비명을 질렀다. 고리대금 업자들의 옷차림은 독특했다. 색이 요란한 터번을 쓰고 통이 크고 흐느적거리는 바지에 겉옷은 무릎까지 내려왔다. 눈에는 화장먹을 칠해서 사나운 인상이었다. 남편은 대부분의 직원이 아프가니스탄의 파탄족에게 돈을 빌려 쓴다고 설명했다. 월급날이 되면 파탄족 사람들이 밖에서 지키고 있다가 돈을 뺏어가. 이자가 굉장히 높고 못 배운 사람들이라고 속임수를 쓸 때도 많아. 개 중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숨어버리거나 도망을 치는 사람도 있지. 술집이나 노름판으로 직행하는 사람도 있고. 저 여자들은 여기서 무슨 일을 해요? 내가 물었다. 부인들이야. 남편이 돈을 흥천만천 써버릴까봐 나와 있는 거야. 그 말을 듣자 사회활동과 강연 참석이 유일한 취미인 남편을 둔 게 너무 다행스러웠다. 남편은 월급을 받으면 봉투째 사수바이에게 건네주었다. 그날은 그걸 나에게 주어서 기분이 좋았다. 집까지는 한참을 걸어야 했지만 그날은 웬일로 남편이 나한테 보조를 맞추었다. 그러다 낯선 동네가 나와 깜짝 놀랐다. 남편은 어디로 가는지 말해주지 않았다. 여기저기를 가리키며 뭐라고 설명을 했지만 나는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었다.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집에 가요. 피곤하단 말이에요. 나는 이 말을 꽃노래처럼 읊어댔다. 그러다 눈앞에 불쑥 드넓은 바다가 펼쳐졌다. 우리는 해변에 와 있었다. 고향의 강이 생각났다.
엄청난 파도가 밀려와 부서지는 바다의 모습이 왠지 무서워 보였다. 고향의 강 같은 고요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은빛 백사장을 맨발로 걸었더니 모래가 발바닥을 간지렸다. 모래가 미끄덩거려서 균형을 잡고 걷기까지 한참이 걸렸다. 남편은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가는 가장자리를 따라 걸으면서 나보고도 같이 걷자고 손짓했다. 내가 무서워서 싫다고 하면 바다 쪽으로 더 내려갔다. 나는 울음을 터뜨리기 직전이었고 그런 내가 안쓰러웠는지 결국 내가 있는 곳으로 왔다. 우리는 땅콩을 먹으며 해변을 걸었다. 고향에서는 땅콩을 자개리에 버무려 먹었는데 뭄바이에서는 소금을 뿌려 먹었다. 내가 목이 마르다고 하자 남편이 이렇게 놀렸다. 바다에 물이 저렇게 많잖아. 원하는 만큼 실컷 마셔. 그는 장난스럽게 웃으면서 말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남편은 잘 익은 코코넛을 사주었다. 뼈가 앙상한 소년이 길고 날카로운 칼을 날렵하게 휘둘러 껍질을 쳐내는 모습이 신기했다. 칼을 요령있게 두세 번 휘둘러서 코코넛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껍질을 벗겨냈다. 그러고는 그만큼이나 쉽게 부드럽고 하얀 코코넛 속살을 긁어냈다. 달콤한 코코넛 물을 마시며 지는 해를 바라볼 때 머리카락 사이로 산들바람이 지나갔다. 날은 어둡고 돌아갈 길은 멀었다. 잠깐 쉬길 바라며 부지런히 따라가는데도 남편은 생각에 잠겨 성큼성큼 걸어갔다. 피곤했지만 불평은 하지 않기로 했다. 걷고 있는데 어디선가 달콤한 것을 튀기는 냄새가 풍겼다. 가튀겨서 뜨거운 잘래비 냄새인가 보네. 이런 천상의 달콤함을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 있겠어? 남편이 나를 보며 말했다. 우리는 늘어선 수레들 중 한 곳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노릇노릇 황금빛이 도는 잘래비를 시럽단지에 담가선 채로 달콤한 그 맛을 즐겼다. 마지막 하나 남은 걸 남편이 집어들더니 내 입에 넣어주었을 때는 깜짝 놀랐다. 누가 봤을까봐 겁이 나서 얼른 주위를 살폈다. 결혼한 지 8년이 다 되었지만 우리 사이에는 아직 아이가 없었다. 사수바이는 손자를 보고 싶어 했다. 사수바이의 친척과 친구들이 더 안달이었다. 사수바이는 내가 몸도 약한데 고된 일을 하기 때문에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들 자기네 예를 들었다. 우리는 뭐 다른가요? 우리도 힘들게 일했지만 건강한 아이를 쑥쑥 낳았다고요. 한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예, 너도 평생을 일했는데 그러면 네 아이들은 어디서 주워왔니? 사스바이가 아무 말이 없자 사람들이 입을 모아 이런저런 말을 했다. 농사꾼 딸이니 잘 알잖아요. 여자들이 밭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아이만 잘 낳잖아요. 문바이 여자들도 열심히 일하면서 아이를 낳길러요. 참다 못한 사수바이가 소리를 쳤다. 그래서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거야? 한 번은 사수바이의 친구 몇 명이 우리가 새로 이사간 집을 구경하러 왔다. 라이바이 손주들이 어디 있어? 아이들 주려고 과자를 가져왔는데. 아들이 결혼한 지 얼마나 됐지? 8년쯤 됐어. 사수바이가 얼버무렸다. 벌써? 예쁘고 고운 며느리 봤다고 자랑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아니 며느리한테 문제라도 있어? 누군가 물었다. 그걸 말이라고 해? 아이를 못 갖는 게 분명하잖아. 또 다른 친구가 대신 대답을 했다. 예쁜 며느리 얻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니 아이고 못생기고 시커먼 며느리라면 벌써 손자를 몇 명은 낳아서 노년의 재미를 보게 해주었을 텐데. 정말 안 됐다 라이바이 너무 안 됐어. 성을 물려줄 후손이 없다니 어쩌겠어. 팔자련이 해야지. 나는 차를 끓이고 있었고 그 사람들은 내가 듣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나에게 상처가 될 그런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었다. 그 다음 사람의 말에는 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아니 왜 어쩔 수가 없어? 아들이 아직 젊은데 다시 결혼시키면 되지. 그래 내 생각도 같아. 둘째 부인을 얻어줘. 누군가 맞장구를 쳤고 또 다른 사람이 끼어들었다. 성을 물러줄 효소는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마음 편히 눈을 감겠어. 내가 뭘 어떻게 해. 이 집에서 누가 내 말을 들어야 말이지. 사수바이가 살이 끝자락을 들어 눈물을 훔쳤다. 그러고는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다무한테 다른 부인을 얻어주는 문제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왔단다, 선우. 너를 내 딸처럼 사랑하지만 죽기 전에 내 손자를 보고 싶구나.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 숨죽여 울었다.
유난 떨 것 없다.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는 거야. 신은 너를 예쁘게 만들었지만 아이는 못 갖게 한 것뿐이야.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사수바이의 친구들이 야멸차게 말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웃 사람까지 합세했다. 소니, 울지 마.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다른 여자가 아이를 낳고 너는 그 아이를 키울 수 있어. 너희들이 내 아들을 앉혀놓고 알아듣게 얘기 좀 해봐. 너희들 말은 들을지도 모르잖아. 사수바이가 말했다. 사수바이의 친구 2명이 방 한쪽에 조용히 앉아 처음부터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편에게 다가갔다. 그러고는 자신들이 사수바이를 얼마나 아끼는지, 사수바이가 마음 편히 눈을 감게 하려면 손자를 안겨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했다. 너는 아직 젊잖니. 다른 부인을 들여라. 금방 아이가 생길 거야.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실지 생각해봐. 남편은 잠자코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화가 나서 귀가 빨갛게 달아오른 게 보였다. 표정이 딱딱했다. 구석에서 울고 있는 나를 보곤 벌떡 일어섰다. 산처럼 버티고 서서 모두를 내려다보았다. 어머니, 제 집에서 어머니 친구분들을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제 말 알아들으시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그는 사수바이를 향해 눈을 부릅뜨며 말을 이었다. 결혼은 2번 다시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이걸로 끝이에요. 후손이 없어서 걱정일 만큼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아이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손자에게 애정을 쏟고 싶으시면 동네 개구쟁이들을 모아서 돌봐주시면 되잖아요. 사수바이는 놀라서 말도 하지 못했다. 원하시는 게 오로지 후손이라면 하나 입양하죠. 이분들하고는 이제 다시 볼 일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사수바이의 친구들을 보며 말했다. 다시는 우리 어머니 충동질하지 마세요. 무례하게 굴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마지막 경고입니다. 사수바이에게도 경고를 했다. 이분들 집에서 누가 죽더라도 조문을 안 갈 거고 여기서 누가 죽어도 오실 필요 없다고 하세요. 아무도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해요. 남편은 바닥을 쿵쿵 울리며 단숨에 나에게 다가왔다. 이 일로 당신이 또 우는 걸 보고 싶지 않아. 다른 여자하고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을 거야. 그러고는 다정하게 속삭였다. 자, 그러니 이제 좀 웃어봐. 하루는 저녁을 먹을 시간이 지났는데도 남편이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슬슬 걱정이 되었다. 뭐 때문에 걱정하니? 무슨 강연이라도 들으러 간 모양이지. 사수바이는 나를 안심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문가에 서서 길을 훑어보았다. 이웃에는 술을 마시거나 노름을 하다가 늦게야 집에 오는 남자들이 있었다. 하지만 남편은 결혼을 해서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몇 시간이 지나서야 남편이 웬 남자 2명과 함께 걸어오는 게 보였다.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면서도 처음 보는 남자들이 옆에 있다는 게 어쩐지 꺼림칙했다. 거리가 가까워지자 남편이 팔을 목에 걸고 손바닥과 엄지손가락에 붕대를 감은 게 보였다. 눈물을 애써 참으며 급히 달려갔다. 셔츠가 피로 얼룩지고 붕대에도 핏자국이 있었다. 사수바이를 소리쳐 불렀다. 무슨 일이냐 다무? 뭘 어쨌기에 소니가 미친 여자처럼 소리를 지르게 만든 거야? 사수바이가 집에서 나오며 물었다. 같이 온 남자 1명이 입을 열었다. 바이. 소위 여성을 부르는 격에 없는 존칭. 남편이 엄지손가락을 잘렸어요. 기계에 끼어서 그만. 지금 병원에서 오는 길입니다. 의사가 뭐래요? 괜찮대요? 나는 목소리도 나오지 않는 걸 간신히 물었다.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고 나는 미쳐서 펄쩍펄쩍 뛰기 시작했다. 손우, 진정해. 엄지손가락이 잘린 것뿐이야. 남편이 말했다. 남자들 중 1명이 미안하다는 듯이 말했다. 잘려나간 손가락이 기계 밑에 들어가 심하게 뭉개지는 바람에 의사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요. 상처난 곳을 몇 바늘 꿰매고 약을 받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남편은 평소처럼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다. 사수바이가 마음을 돌려보려고 했지만 그의 결심은 더 굳어질 뿐이었다. 그런데 12시가 되기도 전에 화가 잔뜩 나서 열을 내며 돌아왔다. 내가 할 일이 없대.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위험하다는 거야. 공장에서 제일 뛰어난 일꾼이었는데 보상금이라며 50루피를 주고 내쫓다니. 남편은 충격에 빠졌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였다. 하루 사이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믿을 수 없었다. 고된 나날이 다시 시작되었다.